김일성 주석이라고 그분의 삼촌이 강야옥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강야옥 선생과 제 아버님하고 숭실학교 동기생이었습니다.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었는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북의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강야옥 선생이 말하자면 그 서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야옥 선생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진남포 이북에 지금 남포라고 합니다만은 진남포의 득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을신 얻을 득자 믿을신 믿음을 얻는다고 하는 그 득신학교의 이제 교사였습니다. 강야옥 선생이. 그리고 제 아버님은 교장이고 그리고 저는 그 강야옥 선생의 클래스의 학생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하여간 이 공산 정권이 되면서 강야옥 씨가 김일성의 그 외삼촌으로서 이제 그 저희 뭐라고 할까요? 넘버 투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집니다. 이 강야옥 씨가 권세를 가지면서 기독교 연맹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다 합해서 하나의 기독교 연맹을 만들고 또 신학교도 거기 성화신학교, 평양신학교 다 합해가지고 연맹신학교를 만듭니다. 거기서 아버님은 거기서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 공산주의에 영합하는 모든 교회와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거기서 컨트롤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버님한테 와가지고 친구니까 강영우 선생님 와가지고서는 이북에 있는 그 여러 도를 지부를 만들어요. 한경도 지부, 강원도 지부 이렇게 지부를 만들면서 황해도 지부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 아버님에게. 난 못한다. 난 공산주의에 찬성할 수 없다. 이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강야옥 선생하고 원수가 됩니다. 친한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만 거기서 원수가 되고요. 그러고서 이제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북한군이 이제 이남에까지 대구 지방까지 내려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후퇴를 할 때 해주 감옥에 있던 사람 황해도 사람들이 되게 해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해주 감옥에 사람을 전부 다 이제 죽이고 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발총을 들고서 이제 다 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해놓고서는 하는 말이 황해도 최고 악질번자 박경구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나갔죠. 황해도 최고 악질번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지휘관이 하는 말이 이런 놈은 총알이 아까워서 총으로 못 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손발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 잘라서 쥐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총으로 솟아나고 불을 녹소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꼭 살아났어요. 한 사람이 총알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남까지 왔습니다. 이남에 와가지고 미8군 인천에 있는 미8군 노부자가 됐어요. 근데 노부자 또 감독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노부자들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역시 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남에 온 사람이 감옥에 있다 온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동네 황해도 장년에 있는 깡패두목이었습니다. 폭력배로 잡혔던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 목사가 죽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남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 노부자가 됐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면 김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아주 우리 아버지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 사람이 와서 이제 재간이 있으니까 그 미8군 노부자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다 주고받으면서 제 아버님의 순교 소식을 그 김용혁 씨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알라바마 대학 교수가 됐어요. 알라바마 대학의 저희 그 정교수가 됐는데 83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가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제 아버님의 소식을 다 말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그때 학장이었는데 저더러 아틀란타에 가서 김용혁 박사를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토막토막 잘라가지고서 죽였다 하는 그 소식을 제가 확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버님이 순교한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요, 정통이라는 것은 오토독스라고 하잖아요. 오르토라는 것이 헬라 말입니다. 오르토라는 말은 옳다는 소리고 독스라는 말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옳은 거다. 그럼 다른 사람은 헤테로독스입니다. 이단입니다. 예.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건 옳다고 그러고 남이 믿는 건 다 잘못됐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저마다 장로교는 장로교가 정통이라고, 감리교는 감리교가 정통이라고,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가 정통이라고, 저마다 정통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넓은 의미에서 이 정통신학, 다 자기가 정통신학입니다. 정통신학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정통신학이야.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천주교하고 이쪽에 동방정교회가 뭔가 이스턴 오토독스거든요. 동방에 있는 헬라에서부터 이쪽에 동쪽에 있는 모든 그 교회는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이게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국이 정통신학이다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생겼냐면 이제 17세기에 그 구라파 특별히 화란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정통신학이 왜 생겼냐면은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때 천주교는 그때 거기서 각성을 합니다. 이거 왜 많은 사람이 갈려 나갔냐? 왜 프로테스탄트가 생겨가지고 자꾸만 물 밀듯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1542년에서부터 트렌트라는 데서 이제 회의를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룰을 만들자. 천주교의 룰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룰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성경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이제 외경까지, 외경이 15권인데 그 13권을, 12권을 모아가지고 하여튼 천주교 성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룰을,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안 나가는 거야.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안 나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막 물밀듯이 쏟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안 나올까? 우리가 뭔가 우리도 금을 그어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이제 하나의 그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 고백서가 자꾸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뭐 스코트 뭐 신앙 고백, 자꾸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미스터미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믿는 파가 정통파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 받는 사람, 그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회, 정말 이제 저희 뭔가 개혁주의 교회를 이제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라고 봐서요.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 속에는 성경이 무오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성경이 절대로 무오하다는 말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해요. 철학적으로 성경, 하나님은 전능자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뭐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해요. 이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단 논법에 의해서
그 법을 만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맨 앞에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절대화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정통신앙이란 그거예요. 성경은 우선 이건 절대적이고 이건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신학이 정통신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구라파서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벌써 거기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중에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 남장로교, 북장로교에 있는 아주 보수파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통주의가 들어와요. 다른 파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정통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는 본래부터 이 정통 신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평양에서 1901년에 시작해가지고 38년까지 신사참배로서 폐교할 때까지 정말 그 정통 신학에 입각해서 신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1901년에 시작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이제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이 지도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맡아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 유학을 보냅니다. 예.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네 교파가 카나다 선교부, 호주 선교회, 그다음에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네 파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제일 세력이 많은 데가 북장로교입니다. 북장로교가 제일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넷이라면 남장로는 2고요. 카나다 하나, 호주 하나 이런 식으로 비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제일 많은 게 북장로교니까 북장로교의 세력을 따서 그 테리토리인 평양에다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장로교가 이 컨트롤을 해요. 사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주의 신학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때 제일 정통주의의 그 보루가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으로 전부 다 사람을 보내요.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백낙준, 윤하영, 한경직, 김재준, 뭐 박형영 전부 다 그걸로 갑니다. 윤희고 목사까지 전부 다 거기서 같이 만나는데 그것이 1920년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프린스턴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저희 학문파하고 경건파가 만나요. 그때 전부 경건밖에 모르고 정통신학밖에 모르었는데 이제 학문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그 사상이 섞여가지고 소용돌이 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정통주의밖에 모르는 거야. 경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두 파가 싸우는 가운데서 서로 갈라집니다. 한국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때 김재준 목사 거기 있었고 박형용 목사가 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예, 김재준 목사는 학문을 하는 웨스턴 신학교로 가고 이 박형용 목사는 그 경건밖에 모르는 서던 베프티스트 루이빌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930년대 초에 평양으로 다 모입니다. 평양으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도 가르치고 싶은 거야. 예, 가르치려고 평양에 모이는데 평양신학에는 정통주의거든. 그 정통주의밖에 안 받아. 그게 박형영 박사만 픽업되는 거야. 김재준 목사는 학문까지 한 사람이야. 예? 이런데 이거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때 송창근 박사는 이제 산정을교회 장대현교회 목사가 되고 황영지 목사는 신유주에 가서 목회하고 김재준 목사는 숭인상업학교라고 하는 중학교 선생이 됩니다. 중학교 성경 선생이 돼요. 같이 공부했는데 머리도 좋고 한 사람인데 숭인상업학교 이 김재준 목사는 중학교 교사가 되고 박영일 박사는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이 갈등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예. 하여튼 이러니까 이제 서로 그때부터 벌써 1930년대 초서부터 한국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암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사람 다 모르죠.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여간 뭐 그 다음에 얘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신사참배를 하면서 문 닫아버렸거든요. 그때 김재준 목사는 이 숭인상업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북간도에 갑니다. 그래서 은진중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되기보다도 이제 그저 38년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는 신학교가 없어야 되느냐, 신학교를 재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안다. 신사참배 하더라도 신학교는 하자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의주 총회 때 그 이제 위원들이 나옵니다. 15명 위원들이 나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제 선교사 힘 빌리지 말고 한국 사람의 힘으로 신학교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걸 인가를 받아요. 신의주 총회 때. 그래서 거기서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원들이 자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나가고 우리끼리 하는 바에는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필 평양에다 할 필요가 뭐냐 이게야. 이게 서울이 중심인데 이 경성에다 하자. 경성에다 신학교를 하자고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본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맞는 신학교가 돼야 돼. 그럼 일본 사람들이 맞는 신학교는 어떤 거냐? 그 헤드가 일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헤드가 누구냐면 제필근이야. 제필근 목사를 세문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필근 목사가 그 조직을 합니다. 제필근 목사가 이제 신학교를 다시 조직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양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에 있는 동네가 사람이 신학생들이 많고 목사가 많은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밸런스가 깨진 건 뭐냐면 서울에 있으면 신학교가 서울에 있으면 골고루 되겠는데 평양에다 신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만 황평양도 사람이 목사가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그쪽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 거야. 네. 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 세요.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서울이다 하는 걸 반대해. 신학교 서울이다 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제필근 목사를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평양에다 신학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평양에다가 평양신학교 그 둘째 번 신학교가 평양에 생깁니다. 예. 그럼 평양에 생긴 신학교는 이제 채필근 목사가 그 교장이 돼가지고 저희 일본 사람에게 아부하는 혹은 일본 사람 사상과 이제 반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들어갔어요. 신학교 그때 근무 시작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제 평양에 가서 신학교를 세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김재준, 뭐 김윤, 윤인구, 송창근 이런 전 박사하고 사상이 좀 다른 사람들, 학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같으면 가라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남에 서울에다가 신학교를 또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조선신학원이야.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둘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방되는 거야. 해방되니까 저는 삼파선이 맺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평양신학은 그대로다가 공산주의하고 같이 영합해서 하다가만 없어지고 이 남에 있는 조선신학교만 남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고날 당하다가 나온 소위 옥중성도라는 사람들, 한상동 목사, 뭐 주남선, 이기선 이런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세우기 고려신학교. 그래서 신학교가 3개가 생겼어요. 예. 그러나 이북이 평양신학교는 삼파설 때문에 거기서 그냥 후지부지해지고 나머지는 지금 이 고려신학교하고 조선신학교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평양 고려신학교는 저 남쪽에 있으니까 거기 세력이 없었지만은 이 조선신학교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유일한 신학교야. 이남이 유일한 신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남에 있는 그 총회가 생겼습니다. 남부총회라는 게 생기면서 거기서 아주 잽싸게 이 조선신학교가 직영신학교가 돼요. 우리 한국 장로교의 유일한 직영신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생기는 거야. 조선신학교가. 그런데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건 무슨 하여튼 신학교가 하나니까 전부 다 모여들어서요. 거기 다 모여들었어요. 네. 근데 그 주동자들은 김재순 목사하고 송창근 박사하고 최윤관 목사하고 한경지 뭐 네 사람이 하는 거야. 네 사람이 조선신학교를 경매해요. 근데 생각은 박형영 박사는 경건만 하고 이 사람들은 학문이 비례하던 사람들이야. 거기서 색깔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경건파에만 젖은 사람이야. 다 우리들 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경건밖에 모르는 학문이라는 건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학문하는 건 이건 우리 기독교 정신과는 배치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 평양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김재준 목사가 이제 학문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성장근 박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세뇌를 받았으니까 세뇌 받은 사람이 이쪽에서는 저게 자유신학이다, 신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51인 신앙동지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선신학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1947년 사건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바로 47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고려신학교가 남단에 있으면서 세력을 못 쓰니까 우리가 무슨 좀 힘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박형영 박사를 모셔오면은 자기네 학교가 좀 더 이름이 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박형영 박사 어디 있냐? 만주 있어. 만주에서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만 원이라는 거액을 각출해가지고 송상섭 목사라는 사람을 무슨 사신으로 해가지고 만주를 데리고 갑니다. 박형영 박사를 모시러 갑니다. 그때 마침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던 시대야. 이 스트라이크를 할 때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박 박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이 조선신학교에서 경건 운동, 정통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호소문을 썼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송상근 목사가 그걸 가지고 가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박 박사를 비원해서. 네. 그때 우리 교계 모모한 인사들이 중견 인사들이 다 박 박사를 붙들고 고려신학교로 가지 말고 서울에다가 신학교 하자고 졸랐어요. 우리 학생도 저러고. 그러나 박 박사님은 체면상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신학교로 간 거야. 네. 그래서 고려신학교로 가니까 우리는 또 따라 내려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계 뭐든 힘 있는 지도자들이 안 된다. 아무래도 서울에다가 평양신학교를 계승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1948년 6월 9일에 신학교 세우기 이 신학교입니다. 48년에 이게 남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서 박형영 박사를 빼내는 거야. 빼내가지고 이 장로의 신학교 교장이 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장로의 신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평양 신학교를 계승하는 신학교다 이러면서 이제 남산에다가 이 장로의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은 송창근이나 이 김재준 목사에 반대하는 박 박사하고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